자, 이제 빈칸 노트 7주차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기초를 탄탄히 한번 쌓아보시죠. 출발합니다. 1번입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고 주장하신 학자 이름은요, 헨리 조지예요. 한 분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앞서 시장론에서 나온 18명, 18분 더하기 1명 해서 총 학자가 19명이 등장하는데요. 18분은요, 7분은 지대론에서 나왔고요. 4분은 도시공간 구조론에서 나왔고, 상업입지론에서 5분, 그리고 공업입지론에서 2분 나왔고요. 다 시장론에서 나온 학자분들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정책론에서 헨리 조지, 즉 토지 단일세론을 들고 나오신 헨리 조지 기억해 주시면 학계론에서 총 19분의 학자 다 기억하시게 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8분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제가 드린 총 정리 페이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학자가 무슨 이론을 주장했는지 꼼꼼하게 잘 기억해 두세요. 작년 시험에도 시장론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정리를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번에 헨리 조지였습니다. 2번입니다.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에 해당하는 조세는 무엇이다? 라는데요. 원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보유과세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나요? 보유과세는요, 두 가지가 있죠. 종합 부동산세가 있고, 그리고 재산세가 있는데, 요거 두 가지가 다 어떤 과세라고요? 보유과세이지만, 나라에 내는 것과 내가 살고 있는 그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에 내는 그거의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종부세는요, 국세에 해당하는 거고, 재산세는요, 지방세에 해당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시험에 둘 다 자주 나왔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2번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에 해당하는 조세는 종부세예요, 재산세예요? 종합 부동산세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 부동산세는요, 국세이자 보유과세이자 누진세, 즉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세금이 많이 올라간다는 누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부동산세고요. 이제 3번 문제 이미 다 답을 적어드렸죠. 같은 보유과세지만 이제는 지방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지방세이자 보유과세에 해당한 조세는요, 재산세가 되겠네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성격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국세는요, 종합부동산세요. 지방세는요, 재산세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속에 양도소득세의 중과로 인해 동결효과, 영어로 락인 이펙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제가 아까 써드렸고 말씀도 드렸던 동결효과, 얼어붙어 버린다는 얘기죠. 동결효과가 발생하면요, 지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가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유를 말씀드려보죠.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중과했어요. 즉, 여러분, 자본이득을 얻었는데 그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많이 내라고 해요. 그러면 집주인은 집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집을 안 팔겠죠. 집을 안 팔다 보니 문제가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공급 감소가 되면요, 당연히 무엇과 연관이 되죠? 지가 상승과 연관이 되죠. 왜?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가격은요, 올라가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서 동결효과, 즉 거래시장이 얼어붙어 버리면, 거래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말은요,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고 수요는 꾸준히 있으니까는 지가는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결효과가 발생하면요, 가장 큰 포인트는요,
공급은 감소하고 지가는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잘 정리해 두세요. 자, 5번입니다. 5번은요, 여러분, 문제는 이거죠.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부가 임대인에게 조세를 던졌을 경우에 과연 이 조세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군가, 이 조세를 내게 되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건데요.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누가 낸다? 자, 두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임대인이 낼 수도 있고요. 임차인이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임대인인 공급자 그리고 수요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내게 되겠죠. 그쵸? 공급자는 임대인이고 수요자는 임차인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조세의 전가와 귀착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수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게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무엇보다 공급보다 비탄력적이면 누가 낸다고요? 수요자가 많이 낸다고요. 뭐를요? 조세를요. 그래서 제가 수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볼게요.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래요. 뭐보다? 공급 곡선보다요. 그쵸?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누가 내는데요? 수요자가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내는데 여기서 완전 낸다라고 나왔죠. 그럼 앞에도 완전이란 말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 조세 부과 시 수요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하게 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조세의 전가와 귀착은요, 여러분 딱 한 개만 외워주시면 돼요. 뭐요? 수비수. 요즘 김민지 선수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수비수 하나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전부 부담하고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면요,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겠죠. 그게 답니다. 조세의 전가와 귀착 어려워 보이지만 요거에 대한 핵심만 잘 꿰뚫고 있으면요, 언제든지 문제 쉽사리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그 표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조세 부과 시 누가 낸다고 조세를요? 수요자가 다 낸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6번부터 보실게요. 6번입니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지분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혹은 작을 때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레버리지 효과를 한국말로 바꾸면요, 지렛대 효과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를요 보시면요, 정의 지렛대 효과, 즉 정의 레버리지라고 정의를 할게요. 효과가 발동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은요, 언제나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그리고 저당 수익률 순서로 모양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발생을 되려면 지분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커야 되고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커야 됩니다.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요, 이 지분 수익률은요 뭐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뭐예요? 내 돈 투자했을 때 수익률 얼마 나오냐 이 뜻이에요. 총 자본 수익률은요, 내 돈과 남 돈 다 더해서 수익률 얼마 나오냐 뜻이고요. 저당 수익률은요, 단순하죠. 이거는 금리 혹은 이자율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금리나 이자율보다 당연히 내 돈에 대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야 정의 레버리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언제나 균형의 수호자, 즉 가운데에 늘 박혀있는 이 총 자본 수익률은요, 가운데 있으면서 지분 수익률이 클 때는 정의 레버리지,
저당 수익률이 클 때는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정의 레버리지가 생긴다 그랬으니까는 수익이 생긴다고요? 손해가 생긴다고요? 수익이 생기니까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순서대로 모양이 이루어져야 정의 레버리지, 즉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생긴다는 거고,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느끼려면 지분 수익률이 나왔죠? 뭐보다? 총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나타나죠. 그래서 빈칸에는 클 때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나왔죠? 인플레이션 핵심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핵심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된다? 떨어지고, 그쵸? 대출자는요, 어떤 금리 선호해요? 변동금리 선호하고, 대출자는 변동금리 선호하고, 차입자는요, 어떤 금리 선호한다고요? 고정금리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출자가 누구예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변동금리를 선호하죠. 왜? 물가 상승으로 자꾸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기네들이 빌려준 거에 대한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으니까는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리를 자꾸 올리는 거죠. 그래서 대출자, 즉 은행이나 금융기관은요, 변동금리 선호하고요. 차입자, 즉 개인들은요, 고정금리를 선호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과 관련해서 반드시 하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최근에 있는 현상들과도 굉장히 유사한 시사성을 반영하고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차입자는요, 어떤 대출을 선호해요?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고요. 대출자는요, 죄송합니다.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하고요. 왜요? 개인이잖아. 그렇고 대출자는요, 어떤 대출 선호한다고요?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자는요, 이게 은행이나 뭐라고요? 금융기관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부채 비율이 커져요. 돈을 많이 빌려왔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요, 떨어지겠죠. 왜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 말 자체가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지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 즉 뭐예요? 지분 수익률이요. 커져요, 작아져요? 당연히 작아진다는 거죠. 지분 수익률이 자꾸 하락한다고 하시면 되겠네요. 하락한다, 떨어진다, 작아진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 비율이 커진다. 그러면 지분 수익률, 내 돈을 투자한 만큼의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부의 레버리지에서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이유가 와도 부의 레버리지랑 정의 레버리지를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 보시죠. 정의 레버리지고요. 이게 부의 레버리지예요. 그러면 정의 레버리지는요, 지분 수익률이 크고 총자본 수익률이 그 다음에 와야 되고 저당 수익률이 와야 되고, 역시 똑같지만 모양이 반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분 수익률과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당 수익률인데, 저당 수익률 다른 말로 하면은 금리나 혹은 우리가 이자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부의 레버리지에서 정의 레버리지로 바꿀 수 있는 만한 한 가지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이자율의 하락을 통해서, 손해 나고 있다는 상황을 수익 나고 있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레버리지가 정의 레버리지로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요, 여러분, 이자율의 하락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른 요건이 오면 하나도 성립되지 않고요. 반드시 부의 레버리지는 정의 레버리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당 수익률이 떨어져야 된다는 말과 똑같죠. 왜요? 저당 수익률이 금리와 이자의 또 다른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자율 하락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10번입니다.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이란 해당 부동산의 투자로 인해 획득할 수 있는 수익률인데 기대 수익률과 구분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최소한의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을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나요? 기회비용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요구 수익률은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고 무위험률은요. 시간에 대한 대가죠.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무위험률이고요. 위험 할증률은요.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의 위험 할증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요. 최소 수익률로서 기회비용이라고도 하고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의 합으로서 요구 수익률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10개 지문 정리해 보았는데요. 10개 지문이 여러분 항상 10개의 지문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과 함께 정리해 두셨는데요. 이러한 지문 정리를 통해서 반드시 시험장에서 지문이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